오늘 발제를 맡은 최동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채권에 대한 지식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최동열이고 1977년생입니다. 현재 녹십자 의료재단 그린크로스 랩에서 근무하는 병리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율리아님께서 상당히 어렵게 부탁했다고 하셨는데 발제를 부탁을 하셨을 때 이제 주제가 안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은 시평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폭증하는 빚,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전 MB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폭증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율리아님께서 채권에 대해서 해주세요 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분당에서 한번 김신영님께서 채권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때 제 후기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채권에 대해서 발제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시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시평에 있는 걸 발제를 하면은 전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안 치거든요. 시평에 있는 대로 하면은 엉뚱한 얘기 안 하니까 사고 안 치는데 제가 공부를 해서 하면은 꼭 뭐 잘못된 이야기 전할까 봐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르니까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냥 일단 제 책꽂이에 있는 책 죄다 꺼내가지고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 김신영님께서 분당공부방에서 발제하신 이제 채권이란 무엇인가로 해가지고 간단한 발제하셨는데 그거 참고했고요. 그리고 제가 증권 계좌 열고 있는 사이트가 우리증권 이제 우리투자증권 그 사이트에서 이제 채권 쪽에 사이트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김광수 소장님께서 이제 분당공부방에서 미니 강연하시고 녹취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녹취록 보고 또 공부 좀 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달에 경제보고서가 나왔는데 FRB 출구 전략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채권하고 채권에 대해서 논할 때는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로 한번 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인터넷 언론 기사 검색을 또 했고 또 채권에 대해서 또 발제를 한다니까 또 댓글로 상당히 좋은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일단 채권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채권은 국가, 지자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예. 그리고 직접 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죠. 예.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이제 받는 사람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접 금융시장은 대표적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을 하고 이제 그 대출 받을 사람들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대출 받는 사람이 돈을 떼어먹는 리스크를 누가 감당합니까? 은행이 감당하죠. 예금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은 이제 증권회사 가서 보통 거래를 하는데 그 손해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투자자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증권회사가 그 책임져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2009년 기준으로 총 채권 발행량은 739조 정도 되고 연말 채권 발행 잔액은 1128조 원 정도 되고 채권 거래량은 5156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으로 항상 이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채권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 차용증서, 이제 돈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서 그런 성격이 있고 기한부 증권입니다. 즉 채무를 갚을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갔으면 언제까지 갚아라. 그 사이에 이자 꼬박꼬박 잘 내세요. 이제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입니다. 확정 이자부 증권인데 이자율이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 몇 프로 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단점도 있긴 있지만 이제 채권에 대해서 소개한 책들에서는 장점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있는데
수익성은 이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으니까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채권 가격이 오르면 만기 이전에 시세 차익을 내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고, 안정성은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투자 상품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자보다 채권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유동성도 좋은 편인데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 보유 도중에 사정상 돈이 필요해지거나 가격이 올라서 팔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여기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직접 지금 현재 안 계신가요? 예, 일단 그러면은 이제 주식은 상당히 이제 그 익숙하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좀 비교 좀 하면서 이제 채권의 성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의 형태, 이제 수익인데 이제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받습니다. 그 주식은 이제 그 사업 결과에 따른 가변적인 배당금을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사 항목을 보면은 채권은 부채로서 꼭 갚아야 할 빌린 돈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자본 항목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소유자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채권은 채권자로서 채권단에 참여를 하게 되고 주식은 이제 주식을 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분배권에 보면은 이제 주주의 채권 소유자는 주주에 우선하여 재산분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 채무를 다 변제한 후에 자녀 재산을 이제 분배받게 되고요.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가증권 종속기간, 채권 같은 경우는 한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적이고요. 아까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영구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달 원금 후 상환하는 걸 보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 만기 시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빌린 돈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고요. 자, 채권의 분류를 보면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이것은 전에 이제 김신영님께서 만든 그 자료인데 이제 크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통한채 이렇게 있고요. 국채에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같은 게 속해 있고 뭐 지방채, 특수채 뭐 속한 것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주택 일종 발행일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번호가 또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또 발행한 거 있죠. 도시철도에 발행한 게 있고 근데 토지주택 채권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건 국채에 속하고 예, 이제 국고채도 있죠. 이건 국채고 이런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건 뭐 은행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이런 거 또 다른 걸 보면 이것은 다 한일시멘트, 하나손해보험, LG실트론 이런 거 보면 다 회사 이름이죠.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입니다. 예, 이렇게 그 채권의 종류는 발행 주체에 따라 나뉘고요. 자,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가장 흔한 게 이표채입니다. 이제 이건 쿠폰 본드라고 하는데 이제 채권의 겉면에 이표, 그 쿠폰이 붙어 있고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이자 지급일에 이표를 떼어 제출하면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떼서 제출하면은 이자를 받는 그런 식인데요. 보통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는 1개월도 있는데 3개월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만기 5년이 넘는 국고채는 6개월 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열어봤는데 이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고 이제 표면이자 5%짜리가 이제 이표채로 이제 지급한다고 해요. 그럼 이것을 하면은 증권 계좌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굳이 이제 우린 요새는 보통 인터넷으로 HTS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 내지 않아도 3개월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의 첫날에 이자를 먼저 지급한 선급 방식과 마지막 날 이자를 지급한 후급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후급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이표채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제 그 이표채를 받는 채권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지정된 날짜에 이자가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잘 회사 사정이 안 좋거나 하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셔야죠. 예. 그리고 할인채가 있는데 이제 만기까지 총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선이자를 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기에는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액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입니다. 주로 통한채와 은행채가 있는데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가 1만 원짜리 채권이고요. 만기가 3년이고 표면이율 10%. 이제 그 채권에서 표면 이율이라 하는 것은 1년의 이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표면이율 10%의 할인채의 발행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건? 7,000원이죠. 그쵸. 예. 이제 3년이니까 30% 해가지고 1만에 30% 떼서 7,000원에 발행이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자 지급하는 방식에 또 복리채가 있습니다. 이제 이자 지급 기간 동안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원금을 불려가면서 복리로 재투자한 뒤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기간 지나면 다시 또 복리로 투자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주기는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가 해당되고요. 예, 이제 여기 보면 토지주택채권이라 해가지고 이거 복리채로 이제 나온 게 있죠. 이제 예제를 보면 이제 복리채로서 3년짜리 채권 1만 원은 연이자율이 10%이고 이자 계산 기간이 1년 단위일 때 만기 시 돌려받는 원리금 얼마일까요? 상당히 좀 복잡하죠, 지금. 예, 1만 원에서 10% 거기다가 또 곱하기 또 10% 또 곱하기 10% 해가지고 또 그렇게 나오겠죠. 예. 자, 이제 상환 기간에 의한 분류를 상환 기간에 의해서 채권을 또 분류를 하면은 이제 단기채는 1년 이하에 상환을 해야 되는 채권이고 중기채는 1년에서 5년, 장기채는 5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채권 상품이 있는데 잔존일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예. 잔존일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엔 장기채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기채가 됐다가 또 시간이 잔존일이 또 줄어들면 또 단기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잔존일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방법에 의해서 채권을 분류하면 공모채와 사모채가 있습니다. 공모채는 채권의 발행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모채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특정 인수기관과 일정 조건으로 채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 총액은 인수기관이 전액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모집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 유무에 의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채와 무보증채가 있는데 보증채는 원리금 상환의 발행자 이외에 정부 및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무보증채는 반대로 발행자의 자체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보증채와 무보증채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게 더 높겠죠. 신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줘야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채권 이자는 이제 그 발행할 때 확정이라고 했는데 또 반드시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변동금리 채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이자의 변동 여부에 따른 분류로 이제 채권을 나눠보면 고정금리 채권이 있고 변동금리 채권이 있는데 이제 고정금리 채권은 만기 상환일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채권이고 변동금리 채권은 시장금리 연동해서 이자율이 변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지급기간마다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변동금리죠. 예, 금리가 더 오르니까요. 예. 자, 그리고 표시 통화에 따라서 채권을 분류하면은 원화 표시채, 외화 표시채, 이중 통화 표시채가 있는데 이중 통화 표시채는
이자 지불과 상환은 서로 다른 통화로 지불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채권들은 원화 표시채이고요. 이중통화 표시채를 이제 하려면은 환차익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 좀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환차익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채권은 어디에서 사고 팔까요? 이제 크게 보면 장내 채권하고 장외 채권이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증권거래소에서 개설된 시장에서 전산 매매로 경쟁 매매를 하는 그런 채권이고요. 실시간으로 일반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장내 채권 몇 개 지금 예를 뽑아본 건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량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가격 맞으면은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아이고, 저희 카페 댓글에 댓글 쭉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랩버드라님께서 쓰신 글인데 이분은 옛날부터 채권 투자를 해왔고 채권 투자를 지금 아주 접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내 채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기관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개인들한테 넘긴 게 대부분으로 투자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섣불리 좀 투자하면은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장외 채권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채권 하면은 상당히 좀 큰 손들이 이제 거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에서 큰 단위로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장외 채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권사들마다 그 똑같은 회사의 그 채권이라도 그게 그 판매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장외 채권들의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외 채권의 예입니다. 아까 이제 장내 채권에서 보면은 장내 채권은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량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죠. 예. 그런 게 없고 이제 만기일, 잔존일, 이제 수량 얼마 전에 남았는가, 이자율 이런 거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 살 때는 그러니까 마치 정기예금 든다는 그런 기분과 비슷합니다. 이런 장외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예. 그런데 이제 장외채권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이제 증권사 보유 물량의 채권을 장외 거래로 매입하는 경우는 만기 보유가 원칙입니다. 증권사가 중도에 환매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장외 채권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장외 채권 거래로 투자하는 고수익 채권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카드채, ABS 등으로 원금에 대한 지급 보장이 안 되므로 발행 기업이 신용을 고려치 않고 고수익만 노리는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만 높다고 그거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웅진그룹 계열사의 파산에서 보듯이 투자 적격 채권 등급 BBB-를 상회하는 A등급의 회사채도 부실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발행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등급의 채권으로 동일 시점에 발행한 채권이라도 증권사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채권에는 이제 앞에 보면 신용등급이 있죠.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대체적으로 이걸 사면 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안전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채권 신용등급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 BBB 이상 A, AA, AAA 이렇게 그리고 세부 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는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BBB 플러스 이하, 여기는 이제 그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예. 보통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보통 BBB- 이상을 보통 많이 판매를 합니다. 사실 이 이하는 좀 이제 채권 발행도 좀 많이 어려운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발행 금리는 증가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채권의 등급을 매길 때는
발행 주체가 아닌 채권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이 등급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채권을 보면은 이제 전에 과거에 2011년 이때쯤 나온 것은 이제 A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등급 이렇다가 동양시멘트로 가서 BBB 마이너스 여기까지 투자 적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같은 그룹에서 나왔는데도 이때부터 2013년 7월 17일부터 나온 것은 BB로 해가지고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룹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차이가 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도 발행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용평가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만약 신용평가가 엉터리면은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면은 이제 신용평가 방법은 의뢰평가가 있고 첫 번째 의뢰평가가 있고 두 번째로 무의뢰평가가 있습니다. 의뢰평가에 대해서 보면은 발행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신용평가사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발행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평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사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신용평가 기관은. 예,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평가의 종류에는 본평가가 있고 수시평정, 예비평가가 있는데 이제 본평가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유효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신용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부여된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을 유지 또는 변경하게 되면 정기평정 결과는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보통으로 보는 신용평가고요. 수시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용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좀 문제 있는 게 또 예비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평가 의뢰를 하기 전에 발행기관이 이제 먼저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것은 발행기업의 승낙이 없는 한 공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까운 장래에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회사채 발행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이제 신용평가회사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예비평가 이곳저곳 해놓고서 더 높은 곳에다가 나중에 본평가를 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등급 쇼핑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등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비평가를 금지하거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의뢰평가가 있는데 이제 대상기관으로부터 평가 의뢰가 없더라도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연히 수수료 없이 시행을 하는 거죠. 보통은 새로 진출하는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긍정적인 면으로 발행자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등급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등급 거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식으로 평가를 의뢰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신용평가사는 제한적이고 공개된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신용평가사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활용될 그럴 소지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평가사들도 암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돼 있고요. 그리고 법규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증권거래법 14조를 보면은 이게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 대상에 신용평가사의 예측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 이제 발표했다가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동양그룹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새 나온 뉴스죠. 동양그룹 채권 투자를 4만 명 폭탄을 안고 산다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상당히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해가지고 유혹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 했는데 이제 이 등급 보면은 과연 이 A 등급 맞은 채권들을 A 등급 채권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그 샀을 때 A등급이었어도 뒤에 발행되는 채권들이 그 회사나 그룹에서 발행되는 채권들이 어떤 등급을 맞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보면 수시평정에서 뭐 큰 변동이 있을 만한 사건이 있으면은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돈 주고 국가 사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렇고. 예. 예, 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등급을 돈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등급을 못 받으면 발행을 못 합니다. 채권을. 일단 그건 이제 채권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내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등급 높게 받는 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다른 종류들을 좀 알아보면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각종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를 유동화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종류로 뭐 MBS, 뭐 미국에서 이제 아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후순위 채권, 우리나라 저축은행 망하면서 이 후순위 채권 사신 분들 상당히 고생 많았죠.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CBO, CL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왜 뭐 때문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온 그 할머니들이 후순위 채권을 샀다가 울고 막 그렇게 많이 울었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그 장점을 보면은 발행금리가 은행 정기예금은 2배가 넘을 정도로 고금리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만기까지 확정이자가 보장이 되고 매월 3개월 단위고 매월 이자를 지급한 이표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있는 어르신분들 여기다가 거액 넣어놓고 예, 따복따복 이제 이자 받아먹으면서 상당히 생활하기 좋았겠죠. 예, 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발행 기간이 평균적으로 긴 5년에서 7년 상당히 길고요. 게다가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예, 환매 불가능이고 그렇지만 BIS 자기자금 비율이 10% 이상인 금융회사에 발행한 후순위 채권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중에 이런 게 있었나요? 거의 없죠. 예, 그냥 환매가 불가능했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예. 예. 그 조건에 맞으면 예. 그 BIS 비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10% 넘어가면 판매 가능해요. 예. 근데 처음에 들 때는 넘었는데 예. 뒤에는 안 좋아서 아니다. 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저 이자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가입했을 것 같고 그리고 발행한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녀 채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청구권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데모한다 하더라도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들이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 부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 이제 자본을 늘리려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서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액면가에 샀는데 뚝 떨어져 버리면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안 사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안 사야죠, 사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채권형 펀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채권형 펀드 상당히 안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웬만하면 원금 손실 안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원금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그렇지만 직접 투자는 그냥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 했는데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팔고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하고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채권형 펀드가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 그걸 보면은 채권형 펀드는 증권시장 내에서 채권의 유통 수익률이 즉각 반영되는 채권 시가평가제가 적용되므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금리 좀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요즘 같은 때 채권형 펀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채권에 만약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냥 회사나 아니면 발행한 기관이 망하지 않는다면 원금하고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원금 손해보진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예. 자, 그리고 과거에 엄청 유행했던 주식처럼 채권처럼 양다리 투자법 있는데 전환사채, 신주 인사권 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 부사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사채 설명해 보면 이건 이제 채권을 샀는데 그걸 그 어느 그 기간 사이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 확 오르는 그런 채권 그런 회사의 회사채다 하면은 이거 상당히 떼돈 벌 수 있겠죠. 옛날에 되게 인기 좋았어요. 예, 그리고 신주 인사권 부사채는 신주 발행할 때 그 주식에 대한 그 대금을 지불하면은 그걸 미리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것도 주식이 확 오른다고 예상이 된다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의 이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의 표면 이자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지금 많이 피보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그 발행처가 이제 망하거나 부도나거나 막 그러니까 더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기 1번하고 2번 있죠. 예. 저희 자주 간 사이트에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예. 저거 발행하는 회사들이요 10중 팔고 볼짝 다 보내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재밌는 채권 이름 보면 뭐 김치 아리랑 양키 사무라이 이름이 상당히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것은 각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이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김치본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원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양키본드는 미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달러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말합니다. 예, 이제 상당히 이제 통화까지 조합시키면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냥 상식으로 여기 이 이름하고 나라만 좀 짝지어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렘브란트는 우리 아들 다니는 미술학원 이름인데 여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한 상식들 보면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경제를 읽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채권 신용 스프레드 급소각도 어떻게 봐야 되나? 그죠? 신용 스프레드가 뭐길래? 예. 그 뭐냐면은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AA-3년물 사이의 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제 그 부도위험이 없는 국고채 금리와 부도위험이 있는 회사채 금리의 차를 통해 경기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요.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도위험이 있는 회사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른다는 것이고 좀 더 많이 위험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하락, 반대면 경기 상승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 30bp까지 줄어들 것. 예. 이제 장단기 그 금리차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채권은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예. 장기 금리는 미래의 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물가가 올라 기준 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될 수 있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돈을 빌리는 수요가 형성된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겹치면서 장기 금리는 높게 형성되고 단기 금리와 격차가 커집니다. 예,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은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작아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다가 더 심해지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경기가 아주 많이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새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삼성그룹이 회사채 시장에서 엄청나게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그쵸. 이제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삼성은 전에 이제 발행한 회사채를 차환 발행을 하는데요. 우리도 대출 받으면은 금리 더 낮은 것을 갈아타게 하잖아요. 일단은 전에 발행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금리 갈아타기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당장에 돈이 필요가 없더라도 왕창 저리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삼성 같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그냥 곧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중견 건설사 올 회사채 만기 도래 4조가 넘는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상당히 이거 듣고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막 큰일 났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채 이거 만기 못 갚으면 만약에 차환 발행 다시 또 회사채 다시 또 발행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사가 잘 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채는 안 돼가지고 예. 40개인가. 예, 그래서 이거 나왔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은행이나 사준 거죠. 그게 그 발권력 이용해서 한국은행도 여기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발권력 이용해서 사준 건데 우리나라식의 양적 완화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진짜 양적 완화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건설사나 이제 그런데. 예. 자, 그리고 포르투갈 10년 만기 국채 금리 7% 상해. 왜 또 7%? 이건 좀 된 뉴스인데 이건 왜 7%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경제를 운용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7% 넘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갚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채권 투자 적기. 채권은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죠.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라고 그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예. 자, 왜냐하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아까 할인채 이야기했잖아요. 예. 만약에 1년 만기 액면가 1만 원인 할인채에 금리 10%로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제 9,000원에 산 것과 같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5%가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9,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팔면 500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죠. 예, 이런 의미에서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사건을 예상한다면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채베인이라는 분이 리플을 뭐 단 걸 보니까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러저러한데 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출구 전략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채 금리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어 CMA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금리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는 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 그 증거를 찾아야지 우리는 공부방이니까. 예. MMF 예. 900조 이상 지금. 예. 예.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한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한국도 그렇고 만약에 해외 채권 투자를 한다면 해외 금리도 말씀한 의미를 하실 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질 텐데. 예, 한번 개인적인 재테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 그렇죠. 그런 일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재앙적인 상황이긴 하죠. 지금 금리가 이 상황에 오르면은 예, 지금 난리가 날 상황이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지금 10년간,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 변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이제 거기 통계 사이트에서 찾아낸 것이고요. 이거 보면은 금리가 이제 국고채는 쭉 가다가 2008년 이때 확 가장 최근에 가장 최고 찍었고 약간씩 지금 천천히 하락하고 있죠. 회사채는 이때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가 2008년, 2009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전에 상당히 막 금리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통계청 자료는 안 나와서 못 찾았는데 이때 IMF 때 엄청나게 올랐죠. 예. 예, 그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니까 이 나라 그리스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죠. 예. 예, 아일랜드, 이탈리아 막 이렇게 많이 막 위기가 닥치니까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사실 이때 국채 이제 수익률 높은 거 보고 딱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 남기고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그리스 국채 사는 게 쉽나요? 나라 망할 것 같은데. 그쵸,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가장 금리 높을 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포를 이겨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게 그럼 이 시기에서 나중에 그걸 사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위기 겪고 나서 금리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세 차익 남기고 팔 거죠, 보통. 예. 예. 지금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예. 9점 대박이다. 예. 30%라는 얘기죠. 예. 예, 유통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박현주 회장이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IMF 때 어떻게 했냐면은 창업 얼마 후 IMF 위기가 왔지만 미래에셋은 오히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 채권 가격 급등 등을 미리 예상한 덕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998년 초 시중금리가 연 30%를 향해 치달을 때 미래에셋은 운용장 200억 원을 채권에 풀베팅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박 회장은 이때 경제 구조상 금리가 더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고 같은 해 3월 예상대로 시중금리가 20%대로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했고 덕분에 50억 원을 벌 수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분은 이제 IMF 때 다 나라 망할 거야 하는데 그 공포를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거죠. 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실 그때 그 상황에. 자, 따라서 이제 금융위기 또 경제위기가 오면은 투자자산 가격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금리가 치솟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는 올 것인가? 이제 보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김광수 소장님께서 7월 24일 날에 상당히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선택 행위가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일어나 가격이 폭등할 경우 그 결과는 투기와 가격 폭등이 어떤 임계점을 넘을 경우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다 차입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과다한 투기적 행위가 일어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투기 거품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 붕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외 없이 경제 위기가 초래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임계점을 넘은 투기는 거품 붕괴를 낳게 되고 다시 거품 붕괴는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거의 불변의 진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은 경제위기는 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헷갈려하는 것이 정부 정책 그런 게 나와가지고 혹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소장님은 그걸 노이즈라고 노이즈라고 했고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 점을 향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제 우리나라 위기를 출구 전략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경제보고서에서 따온 도표인데요. 이제 그때 7월 달인가요? 그때 6월인가요? 예, 구두 출구 전략 실시하고 나서 그때 갑자기 장기금리가 확 올랐거든요. 실제로 출구 전략 한 것도 아닌데 출구 전략 할지도 몰라요. 올해 말에 할지도 몰라요 하니까 확 뛰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출구 전략 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출구 전략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경제보고서를 통해서 예상을 좀 하셨는데 10년 만기 미국채는 장기금리 상품을 가격 하락, 즉 장기금리 상승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및 기업 투자 등 실물 경제와 정부 채무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예. 일단 이제 출구 전략이 종료될 것으로 2014년 중반까지는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채권이니까 채권에 대해 공부를 하니까 장기금리 상품은 가격 하락, 장기금리 상승은 적어도 1년 정도는 불가피하다는 거. 예,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분당 공급방 지난달에 분당 공급방 발표 앞두고 정리한 표인데 출구 전략 하면은 이제 금리 상승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많이 좀 위험해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금융기관 해외 단기 차입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금융위기를 또 발생시키고 이제 그때 환율이 또 상승하고 대부채 상환 부담이 또 증가해가지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재정위기가 오고 좀 위기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좀 찬물을 좀 끼얹겠는데요. 예, 저금리 때문에 소득 위주로 많이 힘드신가요? 요새 제가 라디오 이제 저는 일하면서 YTN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 전문가라는 분이 나오면은 꼭 이제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신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요새.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자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고금리 회사채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렇지만 리스크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회사 망하거나 하면은 진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이긴 한데 투자 전에 리스크에 대해 수없이 고민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하시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고요. 이제 출구 전략 때문에 위기가 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채권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예상도 하시거든요. 중압이란 이제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이제 출구 폭탄 맞으면 치료 기간이 무척 길 것으로 아니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최배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리스크를 상당히 좀 피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국채, 토지채, 상금채, 금융채 위주로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나 은행에서 나온 그런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당연히 낮겠지만 리스크는 많이 피할 수 있겠죠. 회사채 투자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리스크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